안녕하세요. 이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성적표가 아직 안 나온 상태라서 조만간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EBS에서 올려놓은 예상 정답률이랑 그다음에 성적 커트라인 가지고 바탕으로 간단하게 올해 수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 약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수업을 어디에 좀 집중을 해서 나갈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과 졸업했고요. 세종과학고등학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앞에 있는 두각 본관 건물에서 거기서 지금 K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마지막 투반 담임일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제 서울대가 투 과목을 강제하진 않으니까요. 아마 원원반 담임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수능 국어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국어 커리큘럼을 좀 진행을 할지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봄에는 어떤 공부를 할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재수생들에 비해서 제가 이제 대하고 있는 우리 재수생 학생들에 비해서 확실히 공부 시간이라던가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 학원에서 대응해 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이것도 뭐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공부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학원에서 뭔가 이런 고3 단과에서요. 고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 학생들을 학원에 아마 보내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애가 겨울방학 때는 가서 뭔가 공부를 좀 하는데 8주에서 10주 정도 강좌가 마련돼 있으니까요. 하고 3월 달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중간고사 대비로 내신 휴강이란 걸 해요. 한 3, 4주를 합니다. 하고 나서 애가 다시 돌아와서 봄에 공부를 좀 하는 것 같더니 6평 대비로 모의고사를 한 2번 풀어요. 그러고 나서 6평 끝나고 나서 6평 해설 강의를 한다고 하더니 다시 또 기말 내신 대비 휴강을 또 해요. 그러고 나서 애가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이제 실제로 공부하러 간다 하면 와 있으면 이제 리트 이런 걸 해요. EBS 변형 문제 리트 이런 걸 해요. 그런 거 한 몇 주 좀 하다가 9월 모의평가 대비 수업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실전 모의고사만 합니다. 연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국어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게 학생들을 데리고 함께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울 방학 지나고 한 2, 3주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문제풀이식 수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커리큘럼을 그렇게 짤 수밖에 없어요. 6평, 9평 중간중간에 내신 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방학 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는 꼭 신경 쓰시고 요 국어뿐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과목들이 다 마찬가지니까 겨울 방학 때 학습 계획 세우고 아이랑 같이 그런 거 걱정하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것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수종합반만 하더라도 제가 있는 강남대성만 하더라도 수능 치는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종강을 하는데 그 전주까지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이널 기간이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야지가 그런 건 여기 단과들 이야기인 거고 저기는 모의고사는 그냥 주말에 학원에서 시간 재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시험을 치는 거고 수업 시간은 수업을 해요. 근데 이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애가 겨울 방학 때 학습 방향이든 뭐가 됐든 이 모든 걸 다 잡아놔야 그래야 나머지 시간 봄이나 여름이나 자기가 스스로 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셔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은요.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간중간에 어려웠던 해가 있기는 합니다. 2019년도 그랬고요. 작년도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어려웠던 해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냥 1등급 커트라인은 90점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가 90점대 초반만 넘으면 1등급은 그냥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두 해가 어려웠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컷은 항상 91에서 그러니까 88에서 92 요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평가원에서도 그 정도 난도는 충분히 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막 1컷이 막 폭락하긴 했습니다만 올해는 6월, 9월 수능 전부 다 거의 다 한 요 정도 정도로 좀 맞춰줬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난도도 거의 잡아놨으니까 90점대 초반 정도가 1등급 커트라인이고 아마 만점 좌표점은 한 86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예전 거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음, 이게 아마 아, 네. 이게 저 뭐야 수능 오답률이 안 나와가지고 좀 진짜 오답률인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9평인데 9평 보실 거 아니고 지금 이제 9월 달에서 점수 나올 거니까
9평입니다. 9평. 일단 선택 과목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요. 독서와 문학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언어와 매체와 언매와 화작이 있습니다.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 거냐면 학생들이 언매가 됐든 화작이 됐든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집단, 즉 언매 집단과 화작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 평균을 비교를 해가지고 가점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언매 집단 쪽에도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표준 점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언매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언매를 선택하면 확실하게 표점상 이득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동일하게 맞췄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아직 확실한 오답률이 아니라서 여기다 띄우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EBS에서 예측하기로는 독서 한 문제가 오답률이 지금 8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가 오답률이 80%한 76% 정도 됩니다. 오답률 80%라는 건 애들이 다 눈 감고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렇겠죠? 확률 5분의 1이니까. 다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해가지고 3점짜리 문제를 다 같이 틀리고 있으면 사실 굳이 언매를 할 이유가 없기는 해요. 오답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게다가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언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령 대상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수업을 2시간 정도를 하고 애들이 뭐 과제를 하고 연습을 하고 어쩌고 하려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시간을 더 쓰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수능 대비를 한 40주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들이 거의 한 200시간 가까이를 걷다 쓰는 거예요. 언매에다가 200시간만큼을 수학을 하고 탐구를 하고 독서를 하고 문학을 했으면 점수가 더 올라갔겠죠. 그래서 학생 실력과 수준에 맞추어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다들 언매한다니까 우르르 가서 언매하고 다들 뭐 한다니까 우르르 이거는 좋지 않아요. 애한테 맞지 않습니다. 저희 반 학생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애들이랑 이제 다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상담을 진행할 때 그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언매를 할까요? 뭐 화작을 할까요? 물으면 저희 이과반이니까 목표가 공대면 화작을 해라 그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의대 갈 거 아니면 그러면 화작을 해라. 메디컬도 수의대 정도 선에서는 사실 굳이 언매를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다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표점 차가 보통 표점이 한 3점에서 5점 정도가 더해질 텐데 그냥 여기서 하나 더 틀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표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100점끼리의 문제인 거죠. 이건. 그냥 내가 그 시간에 탐구랑 수학을 더해서 거기서 한 문제 더 맞힐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정말 현명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매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애가 많이 공을 들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언매를 해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특강도 그래서 깔아놨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학원에서 재생들한테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6평 보고 나서 점수가 안 나오면 접어라 그냥. 그때부터 화작해라. 차라리 그 시간에 수학이랑 탐구하는 것이 맞다. 이게 문법이 진짜 안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도저히 문법은 뭐 뭔 짓을 해도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안 맞거든요. 하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은. 화작은 공부할 시간이 따로 필요가 없고 그냥 아침에 두세 세트 문제 푸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화작을 선택을 해놓으면 그 시간에 수학이랑 탐구를 하면 돼요. 독서랑 문학의 약한 부분을 좀 더 채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매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요새 독서 비문학이 워낙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애들이 오독할 위험성을 좀 줄여줘요. 이 언매는 문법은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나 문장 성분 같은 걸 학습을 시키는데 그럼 애들이 문장을 똑바로 읽게 돼요. 그러니까 잘 읽어요 좀. 이게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애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언매 수업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 프린트 이래서 막 40쪽짜리 50쪽짜리 손으로 써가지고 분석하는 거 이런 걸 막 과제로 계속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글 읽을 때 실수가 좀 줄어듭니다. 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오답률 자체는 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 1컷이 지금 한 88, 89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문제가 오답률이 85%거든요. 그럼 오답률이 85%짜리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오지선다인데 찍어도 80% 나와야 되는데 85%한 얘기는 애들이 진짜로 다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 요 한 문제가 사실 커트라인을 낮춘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90점대 초반 정도 되는 겁니다. 화작은 94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즉 되게 쉬운 시험이었어요. 이번 수능은.
예전에 비해서는 어렵다고 할 수는 있겠죠. 14년도, 16년도, 18년도 이런 때보다 어렵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이번에. 이런 것들 좀 같이 감안을 해주셔서 수업을 진행하면, 저도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 학생도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글 읽기 태도부터 잡는, 개념 잡고 읽기 태도 잡는 수업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애들 문제 푸는 거 이렇게 살펴보면, 애들 학생들 막 문제 푼 거 보면, 시험지 보면 이렇게 한번 문제 공간 살펴보세요. 이렇게 보면 밑줄, 세모, 네모, 동그라미는 잔뜩 읽는다. 애가 진짜로 글을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 같은 걸 읽으라고 하나를 해주면 읽으라는 시는 안 읽고 표시만 엄청 해야 돼요, 애들은. 그래서 물어보면 이거는 긍정적이라서 표시한 거고 이건 부정적이라서 표시했대.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가르쳐 왔거든요. 일단 글 읽기 태도부터 시작해서 개념 공부도 똑바로 다시 한번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부터는 이제 실제로 발문 읽기, 보기 읽기, 선진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런 약간 실전 수업을 좀 진행할 것이고, 여름이 되면 지금 수능이 생각보다 좀 쉽게 나와가지고 리트까지 굳이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고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출 가지고 조금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저도 이제 학원에서 강대 모의고사 K 같은 걸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중에 나와 있는 사설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그 퀄리티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퀄리티가 담보되어 있는 리트 지문 같은 걸 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EBS 변형 문제, EBS를 책을 다 뗄 필요가 없습니다. 나올 만한 문학 작품들은 찍어서 보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름방학 좀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파이널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린 걸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이번 9월 모의평가 문제였습니다. 뒤에는 그렇죠. 일단 학생들이 약한 게 생각보다 얘들이 글을 안 읽어요. 진짜 안 읽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 고평가 이거 오답률이 아마 이것도 거의 한 76%, 75% 정도 될 겁니다. 거의 다 틀렸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을 섞어가지고 EBS에서 판단했으니까 다 틀렸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제가 있는 저기 두각도 오답률이 70 몇 프로가 나왔어요. 이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가? 미끄러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물었고, 이거 시험 문제를 우리가 풀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답이 2번이었어요. 답이 2번. 2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그럼 댐핑 인자라는 말을 몰라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 그래서 처음 설명된 거니까 눈이 이제 똘똘똘 아까 봤던 댐핑 인자 적힌 대로 가요. 갔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이동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동한다고 했네. 이건 땡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당연히 여긴 답이 없어요. 근데 애들은 어떠냐면 이쪽에 답이 있는데 내가 이걸 건너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밑에서 답이 높을 거라고 확률이 갑자기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찍어요, 지 맘대로. 근데 답은 2번이었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이동한다 그랬고 여기는 이동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이게 맞지? 라고 애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했다라고 했을 때, 반영하는 건 이동하지 않는 것이 있고 이동하는 것이 있는데, 이동하지 않는 걸 반영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동한 값도 고려를 한 거죠. 당연히 이렇게 읽어야죠.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을 반영했다는 건 공부하는 놈들을 당연히 우리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반영이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반드시 그대로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초 단어가 너무 약하거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올해 6월 모의평가 문제였습니다. 오답률 이것도 엄청나게 높았어요. 답이 1번이었는데 아까랑 비슷한 원리예요. 답이 1번이었는데 애들이 다 4번을 찍었어요. 일단 여기서 못 고르면 이제 밑으로 가는 거예요. 1번이었는데 4번을 찍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나라는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근데 여기 선지에 보면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통제랑 공백은 다른 거잖아요.
맞죠? 통제랑 공백은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다 4번 찍은 애가 역시 70%가 넘어요. 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애들이 뭘 아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둘 다 부정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통제나 공백이나 단어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뉘앙스만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들어요. 이번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현재 오답률 1위 84.5%짜리 문제. 이게 아직 정확한 오답률은 아니라서 그냥 추정 오답률이니까 제가 여기 뭐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해당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비례하다라고 거기 적혀 있거든요. 비례. 비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즉 곱하기 나누기를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게 비례잖아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풀었냐면 커지니까 커진다. 아 그러면 비례 관계라고 판단했다가 오답률이 85%가 나왔어요. 기초 단어를 애들이 굉장히 무시해요.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두각이랑 그다음에 저 다원에서 그 선수능반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매주 제가 했던 게 애들 단어 시험이었어요. 단어 시험. 영어처럼 국어도 단어 시험을 봐야 돼요. 생각보다 기초 어휘가 너무 약해요. 이 친구들이. 저 오답률 1위 문제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공백, 통제, 반영, 비례 이런 단어를 몰라서 틀려요. 충격적이게도. 이런 것들 문장 똑바로 읽고 돌아가서 글 똑바로 읽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화살표 밑줄만 열심히 치고 있는 이 친구들을 다 바꾸는 게 겨울방학 때 해야 될 일이에요. 지도 모르게 글은 안 읽고 손만 움직여요 자꾸 애들이. 왜? 그렇게 해야지 내신 점수가 나오거든요. 내신학원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떻게든 표시 잘해가지고 답 고르는 거. 근데 수능 문제는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애가 읽지를 못하면 풀 수가 없게 출제가 되거든요. 태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겨울방학 때 완전히 인간을 바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수능 시험 재수생들 제가 앉혀서 상담을 하면 거의 대다수가 국어 때문에 오거든요. 학원의 특성상 그러니까 저희 반의 특성상 수학 탐구는 다 잘해요. 원래부터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때문에 와요. 상담해 보면 거의 하나같이 지문에다가 이것만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거의 다가 문장은 못 읽어요. 맞춰가지고 수업 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와 실전이 다르다는 거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주고요. 중요한 건 결국 글 전체의 흐름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는 거. 그 세 번째로 진짜 쉼없이 끊임없이 요약하고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애들이 지금 아무도 안 해요. 표시가 중요하지 글의 중심 내용 요약 연습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과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거의 확정이 났는데 이번에 과제는 매주 한 개 연도씩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2개, 6평, 9평 2개, 수능까지 3개씩 해서 매주 3개씩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지문들을 전부 다 요약하고 구조도 그리는 과제로 나갈 겁니다. 그럼 7개년치가 나가니까 겨울방학 우리 8주 특강에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리는 거죠. 다 풀어봤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문장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몰라요. 뭐 좀 귀찮겠죠? 그걸 이제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려면 그러나 좀 우수한 조교 선생님들도 델타 앉혀놓고 학생들이 다 요약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구조도 그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좀 진짜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다르요. 이번 문학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문학 완전히 쉬웠어요. 문학은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오답률이 30%밖에 안 돼요. 70%가 맞힌다는 뜻이에요. 문학은. 그러니까 문학은 애들이 진짜 이상한 짓만 안 하게 막으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 정확하게 하고 이상한 짓만 안 하게 막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정확한 개념을 알려줄 것, 그 다음에 이런 이상한 짓 안 하게 할 것. 예를 들면 애들이 역시 어디서 배워요? 배우기를 선지를 보면 선지의 작품 안 읽어요. 내적 구조를 바탕으로 모순을 판단하여 답을 골라내는 이런 걸 해요. 네, 대치동에 그런 수업 놀렸어요. 그런 걸 해요. 그럼 애들이 진짜 그런 걸 해요. 뭐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끊어가면 읽어요, 이제.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에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한다라고 읽은 다음에 들뜬 분위기랑 놀람과 분노를 비교를 해요. 이렇게 배워요, 진짜로. 들뜬 건
들뜬 건 한 다음에 애들이 하는 이런 걸 해요. 이제 그거는 플러스래. 긍정적이래. 놀람과 분노는 나쁜 거래. 마이너스래. 이 둘은 같이 선지에 적혀 있으면 모순이래. 그러니까 답은 2번이래. 해서 다 틀려요. 이거 오답 60% 넘었거든요. 답 5번이에요. 그러니까 작품 안 읽어요. 너무나 당연히 작품을 읽으리라고 다 생각하셨겠지만 문학 시간에 이딴 거 하고 있어요 지금. 국어 시간에. 지금 거의 대다수의 학원에서. 이러니 틀려요. 이런 거 실전적 수업이라 그래요. 애들이 실전적 국어 어쩌고 하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들뜬 게 왜 놀람과 분노랑 부딪히지? 들뜬 건 흥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놀라도 흥분할 수 있고 분노해도 흥분할 수 있고 기분 좋아도 흥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는 8월 15일 해방의 그날 밤 사람들이 몰려가서 친일파집을 습격을 했어요. 갔더니 우리는 굶어 죽겠는데 이 새끼 집에는 광목, 고무신, 집가다비, 빨래비누, 양말, 정종, 설탕이 막 쏟아져 나와요. 우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친일파 놈들은 배를 불린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놀람과 분노를 막 하면서 흥분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써놓으면. 근데 안 된대. 이거는 부정적이고 이거는 긍정적이니까 안 된대요.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진짜로 대충 하고 있어요. 점수는 나와요. 왜냐하면 상에서 생각해 보셔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1등급 애들만 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1등급부터 9등까지 다 봐야 돼요 시험을. 1등급은 3개에서 4개 정도만 틀리면 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이상하게 세모 네모 동그라미 쳐도 2, 3등급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애가 글만 읽을 줄 알면 3등급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려고 지금 이렇게 저녁에 늦은 시간에 축구도 졌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하려고 지금 애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이 표시 잘하게 하려고. 문장 똑바로 읽게 하고 글 똑바로 읽게 하고 애가 자기 머리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국어 수업에서 꼭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문학은 일단 개념 좀 정확하게 좀 잡아야 가야 될 겁니다. 저는 개념 서적으로 뭘 쓰냐면 저희 과에 그 국어 교육학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과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전이 있는데 그게 90년대 절판됐어요. 나왔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PDF 파일로 갖고 있죠. 거기에서 사용되어 있는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업을 보통 진행을 합니다. 애들이 보통 이런 거래요. 애들이 진짜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재수학원 와가지고 엄청 갈아엎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이를테면 의지라는 게 선지에 나왔다. 그럼 애들은 보통 우리가 딱 상처 생각하면 선생님한테 뭘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의지가 뭐죠? 우리가 어떤 걸 의지적이라고 하죠? 화자가 의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표현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질문인 것 같죠? 애들은 이렇게 안 물어요. 선생님 어디까지가 의지예요? 이렇게 물어요. 즉, 요 선을 자꾸 알려달라 그래요. 어디까지가 의지예요? 근데 수능 문제는 여기를 낼 리가 없잖아요. 의지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거지 의지인지 아닌지 구분하라고 내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 이러고 있어. 질문부터가 이미 잘못된 애들이 널려 있어요. 왜? 근데 다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다들 이렇게 배웠거든. 어디까지가 의지예요? 어디까지가 기쁜 거예요? 어디까지가 슬픈 거예요? 특히 우리 이과 애들은 와서 진짜 묻는 게 이 사람이 여기서 왜 슬퍼요? 이 사람이 슬픈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눈물이 묘사되지 않았는데요? 소리 지르지 않았는데요? 화난다는 말이 없는데요? 왜 슬픈 거예요? 왜 슬프기는 상황을 보면 슬프지. 그 상황을 보지 않아요. 눈물에 세모 쳐져 있었는데 세모가 없거든. 그러니까 슬프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차요 진짜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근데 이런 게 문학 문제 전체에서 한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자꾸 실수를 그래.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단단해. 어딘가 자꾸 하나씩 두 개씩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글 읽게 만들 것이고 애들이 좋아하는 저 선은 제가 정확하게 그어줄 겁니다. 여기까지는 네가 판단해라. 여기서부터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된 거다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유고를 들고 걸어가고 있으면 슬픈 거야 그냥. 다른 이유는 없다고요. 아버지의 유고를 드디어 땅에다 묻었으니까 홀가분한 거 아닙니까? 홀가분하겠지. 근데 슬플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돼요 애들이.
이런 것들을 좀 수업 시간에 잘 연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재수종합반처럼 하루 종일 우리가 10시까지는 의무자습이고 11시부터 11시까지는 선택자습이거든요. 아침에 저희가 8시 시작을 해요. 수업을. 그러니까 1교시가 8시 시작이에요. 강대가. 쭉 수업하고 4시까지 수업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자습을 계속 한 다음에 애들이 다 집에 가요. 10시 넘어서. 이거랑 고3 애들이랑 공부량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심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제가 좀 많고 과제 관리를 잘 해줄 수밖에 없어요. 국어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국어는 이렇게 안 하면 진짜 애들은 문제만 풀다 끝나요. 문제 풀면 점수가 오르는 줄 알아. 내신이 아닌데 이게 지금. 그래서 과제량이 좀 많을 것이고 모의고사 3개, 4개씩 풀어야 되고 그중에 지문만 5개, 6개씩 막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겨울방학 때 말고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때 한번 시켜주면 애들이 봄, 여름 되면 지가 알아서 해요. 아, 선생님 뭐 기출 한 번 더 돌려보려고요. 아, 좀 까다로운 지문 다시 한번 분석해보려고. 이런 게 좀 돼요. 그런 것들 좀 이번 겨울방학 때 빡세게 시킬 예정입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6평 때까지는 다른 과목을 독서에 대한 도움 측면에서라도 한번 시켜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6평 때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얘는 언매를 계속 해도 되는가, 아니면 접고 빨리 화작으로 가서 그냥 공대, 최상위권 공대 정도로 노릴 것인가, 이거 확실하게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솔직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솔직히 받을 필요 없습니다. 서울대 소위대도 작년 기준 서울대 소위대도 탐구 3등급 하나 깔고도 가요. 당연히 저희 반 학생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초야 왜요 그냥 깔고 가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입시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막 진짜 한두 개 틀려가지고 뭐 여기서 막 경합하고 이런 건 메이저에 쓰는 애들. 그러니까 진짜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요기급 애들 얘기고 그 밑에만 내려가도 4개씩 5개씩 10개씩 틀고 다 의대 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언맨 한번 시켜보고 그걸 해가면서 애가 글 읽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전반적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만약 6평을 맞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화작으로 돌려놓고 다른 과목을 쏟아 부어서 거기서 점수를 뽑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재정반에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전반적인 실력이나 전반적인 성적 쪽이 저는 더 중요하거든요. 얘가 대학을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국어 하나 더 틀릴 수도 있죠. 뭐 표점 2점 정도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궁극적으로 대학을 갈 때 이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뭐 9일 날 성적 발표하면 이제 제가 정상담을 100명을 해야 되거든요. 100명이면 하루에 20명씩 하면 5일 동안에. 하루에 20명이면 두당 30분씩 쓰면 하루에 10시간 상담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게 제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전체 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애가 뭘 선택하는 게 얘한테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비단 단순히 애들 저 고3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그냥 단순히 너 국어 이거 왜 틀렸어가 아니라 그 전체 성적을 내가 다 물어봐요. 저는 보통 너 수학 몇 점 나오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국어에다가 시간을 어떻게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곧 성적표가 나오는데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2명씩 충북 진천에 애를 내려보내요. 마킹 실수 때문에. 진짜 마킹 실수를 해요. 재수생도 해요. 그 내려가서 버스 타고 막 난리 쳐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보면 거의 다 지가 틀렸어요. 마음이 아프죠. 가치점 결과랑 다르거든요, 점수가. 그런 애들이 진짜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뭐 그런 일 없도록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수 선생님들이 바깥에 단과 수업 진행할 때는 내년에 나 보지 말자로 시작을 해요, 보통. 제일 중요하죠. 어차피 시대 아니면 강대 갈 텐데 뭐 보나마나 50% 확률로 지금 저를 보게 될 텐데 두각에 오게 되면 그러지 않는 거 제일 좋겠죠. 학생의 성적이나 실력 때문에 좀 걱정이 있으신, 특히 국어는 좀 걱정이 많으실 테니까요. 일단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2학년 때 3가지. 내신이랑 수능 국어는 완전히 다르니까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애가 내신 점수 안 나온다고 국어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다음 2번째, 고2 때까지 학력 평가는 수능 성적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더 세게 말씀드리면 3월 학평도 수능 성적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장님들이 그냥 약팔이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학력 평가를 내는 방식과 수능 출제 방식은 출제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글도 다르고 문제도 달라요. 당연히 3월 모의고사 점수랑 수능 점수랑은 1의 연관관계도 없습니다. 6평 성적이 거의 수능 성적이에요. 6평 성적이.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뭐 100점짜리 애들이야 뭐 당연히 뭐 저희 반에도 뭐 수두룩하니까 뭐 들어보면 다 뭐 좋다 잘했다 이런 얘기인데 진짜 자기가 좀 보람이 있었던 건 제가 원래 노량진 수업은 안 가는데 올해 노량진 수업을 갔었거든요. 그쪽에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돼가지고 그 땜빵으로 들어갔어요. 하루 정도 비워서 노량진 수업을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친구들이 좀 그 등급 커트라인이 좀 낮다 보니까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 중에 친구 하나가 삼수생이었는데 현역 때 3등급, 재수 때 4등급 맞고 이제 온 거예요. 재수 때 어떻게 등급이 내려가요? 내려가죠. 작년 수능은 겁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애가 이제 거의 패닉인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여러 가지를 해봐요. 제가 애들한테 뭐 하는 게 있어요. 뭐 글 읽고 문단 가려놓고 무슨 뜻인지 물어본다거나 방금 전에 읽었던 걸 네 말로 바꿔보라고 한다거나 선지 같은 걸 읽고 뭘 보고 판단인지 묻는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좀 해보니까 이 새끼가 글을 못 읽어. 그러니까 이건 글을 안 읽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뭘 시켰냐면 삼수생이었던 것도 알고 부끄러운 것도 아는데 다 모르겠고 이제 내가 시킨 대로만 하자. 고등학교 2학년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시험지를 사라. 그러면 뭐 이게 시뮬 이런 거 팔고 있으니까 사라. 사서 한 5년 전 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읽고 풀어라. 부끄러운 게 어딨냐 지금. 그런 걸 왜 신경 쓰냐. 대학 가야지. 그래서 고2 들고 앉아서 남들은 다 뭐 리트네 뭐 이런 거 겁먹들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얘는 고2부터 천천히 풀어요. 그걸 수능 치고 나서 자기 96점 맞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가능하다니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방향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4등급짜리 애도 96점을 맞아요. 1년 만에. 그 모의고사만 꾸준하게 풀면서 저랑 피드백만 해도 가능하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쉽습니다. 괜찮아요. 자신감 가지시고 학생한테 잘 용기 북돋아 주셔서 내년에 웃으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